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동윤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냐는 인사 묻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네,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4년 전과 많이 달라졌죠?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좀 낯선 풍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 자체가 실종돼 버린 것 같아요. 정치가 없는 정치 예. 상황을 마주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죠. 예, 정치가 아니고 그럼 지금 뭘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정치가 아니고 사실은 수사와 이 기소만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정치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인정, 존중, 그리고 이제 협의, 대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그건 뭐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가 있잖아요. 예. 본인은 아마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광주 시민들이요. 네네. 정동윤 의원에 대한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은 이제 돌아오신 후에 지난 7월 한 달쯤 지났습니다.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때 정말 작심하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었고, 제 주변에서도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받느냐 안 받으면 지금이라도 좀 봐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MBC 선후배 관계였었는데 과거에는 그때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되셨겠죠. 오늘 특히 광주 MBC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MBC는 제가 25살에 MBC에 와서 40대 초에 떠났는데요. 예. 저의 청춘 시절을 다 바친 곳이고, 또 MBC는 그 역사의 영광과 오욕의 역사가 있죠.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제가 과방위에, 제가 희망한 것도 아닌데 일단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예. 또 이제 방송통신, 특히 방송의 자유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MBC 출신 후배 여기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는 얄궂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할까요? 뭐 마음으로는 좀 거북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인사였고, 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현재 탄핵으로 중지가 돼 있습니다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과거와 현재가 MBC의 빛과 그림자를 다 상징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봐왔던 기자 생활 시절의 인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여줬던 인물, 이번에 이제 또 청문회 하면서 보여줬던 그 순간의 그 장면들이 낯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네.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양심과 도덕, 윤리, 또 선을, 그래서 이제 넘지 못한 선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금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권력이라든지 출세에 눈이 멀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 잣대라든지 기준 같은 것은 이제 헌신짝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진숙 A와 이진숙 B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제가 저보다 한 9년, 10년째 후배라서 뭐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는 그 이진숙 기자는 괜찮은 기자였어요. 네. 이라크 전쟁을 보도하면서도 강대국 일변도의 시각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또 전쟁의 참상에 그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들에 대해서 연민을 표시하는, 그래서 양식인 기자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진숙 기자 B가 된 거죠.
정권의 MBC 탄압 선봉대에 서가지고 후배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프로그램을 빼앗고 기자들을 무슨 운동장 관리인으로 보내고 PD들을 어디 뭐 송신탑 근무자로 보내고 이런 사실상 후배들을 학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이제 태연하게 저지르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등용이 된 것을 보고 참 민주주의라는 건 어렵구나. 네. 우리는 이제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 37년이 됐는데 0.7% 24만 표의 차이가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구나 하는 참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예. 뭐 개인의 인품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자리가 또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인데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업적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익에 복무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국민 모두의 공유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공공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립성이 중요하고 방송의 공공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파당적이고 편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성향, 극우적 성향을 예를 들어서 5.18을 폄훼하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극력 자기 생각을 회피해요. 그런 5.18을 폄훼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그런 걸 손가락 운동으로 네. 아주 경박하게 표현한다든지 제가 이제 좀 뭐라고 그러니까 좀 사과도 하고 취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그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의원께서 몇 번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태원 참사를 MBC가 청년들을 거기 불러냈다는 둥 네. 이런 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는 둥 세월호 그 노란 리본에 대해서 그런 참 보통 사람들의 공통 감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혐오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 이게 이제 한국적 극우의 한 표시들이거든요. 근데 예. 극우적인 인물, 또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그런 이력, 엊그저께가 이제 MBC 공영방송 투쟁에 앞장섰다가 몹쓸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의 5주기였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근데 같은 MBC의 후배들인데 이준숙의 길이 있었고 이용마의 길이 있었어요. 이준숙의 길이 세속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완용이나 친일파들을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필주하듯이 역사에서 사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오욕의 길인 것이고 이용마 기자가 걸어간 길, 이용마 기자상도 지금 방송기자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후배들이 그런 사표가 된 길, 네.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예. 대목입니다.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됐을 그때 대법원 판결문이 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가 2012년에 이제 파업하면서 회사가 업무 방해죄로 이제 해고를 했는데 네. 이준숙이나 이번에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판사 출신 이 사람들은 노조라는 건 근로조건, 복지 향상, 임금 투쟁하는 거지 공정방송 이런 건 정치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시대 최고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마 기자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이제 3년이 지나서야 2022년에 3년 뒤에 대법원이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방송 주장과 그것을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을 위한 투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대법원이 판결로. 그래서
이용박 기자에게 대한 무혐의를 선고한 거죠. 네. 세상은 떠났지만 이용박 기자에게는 위로의 그런 판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게 탄핵이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KBS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번에 광복절에도 뭐 KBS가 했었던 태극기가 잘못 걸렸다거나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를 쓰고 KBS를 장악하고 YTN을 팔아넘기고 MBC를 장악한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 절차적으로 KBS 이사나 MBC 이사를 임명하는 그 구체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면접도 해야 하고 심의도 해야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표결도 하고 그러는데 일체 이런 것들 없이 네. 아마도 용산이나 여기서 내려온 쪽지를 보고 그냥 뚝딱뚝딱 해치웠는데 자기들은 뭐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속기록은 또 안 내거든요. 보여달라고 해도. 네. 그래서 참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방통위 운영하는 것이 자기들 멋대로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지상주의적인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방통위 지금 위원들이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헌재가 분명히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부 장관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합의제로 여야가 추천해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이유는 그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 가지고 두 사람이 모여서 뚝딱뚝딱 그 중요한 일 처리를 다 했단 말이죠. 네.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양식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받아들일 거,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KBS를 장악하고 나니까 말 잘 듣는 그런 이제 선전 매체가 돼 있는데 이제 똑같이 샌드위치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야권의 192석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아주신 것은 이 정권의 그런 폭주의 제동을 걸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이 뭐 탄핵을 남발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아니 민주주의의 핵심은 특히 공화주의의 핵심은 입법사법 행정이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집행권을 가지고 이렇게 남용을 하면 당연히 입법부로서 제동을 걸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 2기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새 지도부 이 정도면 잘 꾸려졌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뭐 1극 체제다 보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저는 어떤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은 이제 초극 체제다라고 부르는데 초극이라고 부르는데 1극 체제가 아니라 초극 체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2년 만에 나라를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남북관계 모든 것을 다 물구나무 속에 만들어버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단일 대우가 필요한데 예. 저도 이 대표에게 지난번에 출마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헌정사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한 것이 4.19 이후에는 지난 열린 우리당 2004년도 제가 당의장 할 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152석 과반수였어요. 네. 그런데 질의멸렬하면서 이제 소멸했거든요. 아쉬웠던 것이 그때 제가 선거 끝나고 바로 당의장을 그만두었는데 쥐고 갔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해주면서 네. 어쨌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리더십이 중심에 있어야 이게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뭐 당 대표가 2년만 하라는 게 어딨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 네. 어쨌든 당원들이 지금 뭐 85%의 압도적인
처음에 대표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이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 정권의 폐해가 불러온 반사작용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현안인 최상병 특검법, 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이렇게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네, 최상병 특검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특검입니다. 뭐 최병을 무슨 조사할 것은 없고요. 예. 조사할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닉슨 대통령에 대한 그 워터게이트 조사 그것이 이제 스모킹 건 안에서의 녹음이 이제 공개되면서 결국 사임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증거만 확인되면 명명백백하게 물러나거나 탄핵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건 거부권의 방패 뒤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주장했던 3자 특검 저는 전격적으로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을 통해서 특검에 임명된 사람이 그렇게 권력의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만 복속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그러나 뭐 매번 거부권 방패 뒤에 숨어 있는 윤 대통령의 이런 직권남용을 그 증거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3자 특검이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야 대표가 이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요.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카드뉴스 처음엔 저는 이게 가짜뉴스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 가능하다. 이게 카드뉴스로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에 공지를 해놨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다들 달라는 건가? 뭐 예.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권장하는 그런 지침인 것 같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이제 내놨는데 검찰도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권익위원회 그 뿌리가 원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출범한 것인데요. 예. 뭐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생각해서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철회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 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한동훈 이전에는 그 대표가 온전하게 여당 권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이제 다 좌지우지하는 거고 당은 거기에 들러리를 서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이 의미가 없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차기 권력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산의 직속푸하 같은 입장은 아니어서 뭐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때 어떤 성과를 내놓으면 좋을까요? 뭐 양쪽으로 아니면 질적으로 한두 가지더라도 뭐 제대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총론적으로는 이제 대화 정치의 복원이죠. 정치의 복원. 예. 정치의 수단은 이제 뭐 칼이 아니라 말이잖아요. 대화잖아요. 그래서 정례적인 대표 회담 같은 것도 좋고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과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정례적인 회담 정례화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뭡니까 총부세 문제, 네네. 또 금투세 문제, 금융 종합세 문제, 초과이득세 문제,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무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펼쳐놓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타협해서 뭔가 알맹이를 지난번에 이태원 특검을 한 발씩 물러서서 이제 특검을 성사시켰듯이 뭔가 알맹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양측에서 그 회담을 앞두고 부지런히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께 말씀 좀 해주시죠. 호남은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명하죠. 만일 전라남북도 호남이 지금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아니 정신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는데 항일 독립운동의 그 중심이 이 호남입니다. 항일 의병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4.19 민족 이념 그리고 헌법 전문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5.18 광주의 희생, 광주 민주화 운동. 결국 이거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지요. 또 대한민국의 평화 사상, 평화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의 엔진이 호남이었죠. 호남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네. 호남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가 빛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부심을 경제적으로는 비록 좀 낙후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수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정치 의식과 정신 수준을 가진 데 대한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청문회 보면서 정동윤 의원 참 국회의원으로서 정신적인 태도로서 그 품격을 보여주셨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말씀들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광주 MBC에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